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작은 본명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정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정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정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무심코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변화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 헤어졌던 아빠를 최근에서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엄마와 제가 많이 힘들 때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내셔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1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나 맛있는 음식들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있었고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완벽한 건 없듯이 저희 가족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가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어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얻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엄마와 저는 긴장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엄마는 저를 급하게 방으로 들여보냈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건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바르게 살았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이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한 거야? 원래 당신처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마누라가 집에서 두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놀고 싶니?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한 짓이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나랑 비교를 해? 나는 비즈니스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한 거잖아. 그래서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호텔 가는 것도 용서가 된다는 거야? 시작은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우리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딸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해. 알겠어? 나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고?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이번 달 안으로 이혼 안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는 그냥 싸운다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저를 대하시는 게 차가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었고, 결국엔 엄마도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게 버티기 힘드셨는지 이혼을 택하고 마셨습니다. 어렸을 적 받았던 충격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울며 불며 다리 잡고 애원했지만 저에게는 눈빛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고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죠. 곽서방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너까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꾹 눌러 참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똑같이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어쩔 때는 집에까지 다른 여자를 데려온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왜 그동안 참고 있은 줄 아세요? 전부 다 엄마 몸 상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안 형편에 엄마 암 치료비 어떻게 충당해요? 그 사람은 엄마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망나니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당연히 엄마만 아니었어도 바로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엄마 치료비는 누가 대줘요? 그렇다고 곽서방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가져? 조금만 더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지.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민정이 친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어? 그이가 손을 쓴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는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의 개인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 찾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입만 꾹 닫고 있었다고요. 제가 어쩌다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매일 제 눈에 눈물만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준 거라고요. 엄마는 절대 민정이한테 이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아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너무 클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절대 입 밖으로 뱉지 마세요.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외할머니와 엄마는 충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이불을 덮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빠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죠. 너무 어렸던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검사를 받게 하셨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엄마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됐냐며 물어보는 질문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제가 알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친아빠를 찾아주겠다며
일과 가정까지 살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 않고 학교 공부가 끝이 나면 집으로 돌아와 밀린 집안일도 하면서 외할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가난해진 삶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행복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채워줬을지 몰라도 가정 불화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이혼을 하신 뒤로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안 봐도 돼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친아빠가 돌아와 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가시더니 결국엔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중에 좋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몸이 아프셔서 슬픈 기억들도 함께 공존했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뒤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고생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똘똘 뭉쳤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도 그만큼 연세가 드셔서 머리도 하얗게 변하셨네요. 민정아, 너도 이제 짝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옆에서 살 거니? 간다니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옆에 있는데 요양원에는 왜 들어가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많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한 것보다 민정이 네가 고생하니까 그렇지. 앞도 안 보이는 엄마 수발 드느라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지 못하잖아. 오토바이 사고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이럴 때 너희 아빠라도 옆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못한 게 내 평생 한이다. 그래도 엄마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민정이 아빠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아빠 그만 찾자고 했잖아요. 괜히 무리하셨다가 이 꼴이 뭐예요. 앞으로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이제 아빠 찾는 거에 그만 미련 버리세요.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아빠를 찾기 위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났어요. 아빠 찾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하시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었는데 하필 오토바이가 오는 걸 확인하고 피하려는데 현기증이 오면서 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엄마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되는 불행이 오고 마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앞을 볼 수 없이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나 되었고 제 나이는 30살에 접어들었었죠. 그리고 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사정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이런 가정 환경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장님인 엄마를 모시고 있는 집안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저희 집안이 정상적이었다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설득에도 고개를 저었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시모가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알게 된 이후 저를 만나길 원하셨네요.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어머니가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라 어쩔 수 없이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나도 승민이한테 대충 얘기 듣고 당연히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뒤에서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우리 아들이 그쪽을 워낙 사랑하고 있는지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이렇게 부르게 됐네요. 민정 씨라고 했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민정 씨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늘진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매일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엄마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둘의 결혼을 내가 허락하게 된다면 생각은 있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아들의 행복만 바라기 때문에 둘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정 씨도 내 아들과의 결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죠? 시모는 당신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우셨는지 직접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만나게 됐지만 저희 집안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주지 않으셨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려는 모습에 제가 걱정하고 있던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걸 느꼈고 정신적으로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면서 저는 결국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네요. 결혼 이후에도 정말 잘하겠다던 남편은 저를 실망시켜주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결혼 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의 불만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댁에 찾아뵙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홀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제 아들이 매일 옆에 붙어 있으니 당연히 좋아지셨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러려고 결혼 허락해준 것도 아닌데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소홀해지면 되겠어요? 이런 건 중간에서 사부인이 균형을 잘 잡아 주셨어야죠. 안 그래요? 제가 그런 것들까지 전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 딸에게 주의를 줄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얘 세아가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었지. 사부인께서 앞이 안 보이셔서 따로 살림 차리기 어렵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사부인 댁에 들어가는 거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그럼 너도 큰 결정한 시애미한테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잘하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 없다는 말만 하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거니?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이왕 온 김에 저녁 먹고 갈 테니까 밥상 좀 차려보거라. 설마 그냥 집에 돌려보낼 건 아니지?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주말에 찾아뵙지 못했을 땐 평일에 남편과 함께 외식이라도 같이 하려고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런 건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가시며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드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시모는 장님인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줬고 남편까지 저희 집에서 살게 허락해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상받길 원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월급의 대부분이 시모의 생활비로 거의 다 들어갔었죠. 항상 돈을 갈취하실 때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수발 들고 있다는 걸 강조하셨고 남편의 노동값을 시모가 대신 보상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런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저희 집안에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을 보였고 도움받는 일도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제 선에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전부 알아주지 않으시고 되레 더 많은 것들을 바라시는 시모에게 저도 서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더해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하시는 모습 때문에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밥상을 차리려다 보니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는지 저를 바라보시는 시모의 눈빛은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우셨어요. 그렇게 겨우 시모 앞에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식탁에 앉으시더니 반찬들을 쓱 한번 훑어보시곤 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왜 가까이 오라시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시모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제 머리에 별이 번쩍일 정도로 시모의 손으로 제 뺨을 올려 붙이셨고 너무 놀라 볼을 어루만지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이없는 말을 뱉으셨네요. 너 나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인다. 시애미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어디서 쌍스럽게 겉절이를 상위에 올려? 시애미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나는 포기김치밖에 안 먹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듯 겉절이를 상위에 올려? 너 지금 이 태도 무슨 뜻이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딱 봐도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싫어서 억지로 준비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되겠어? 이러려고 내 아들을 너한테 장가 보냈는지 알아? 이딴 맛도 없는 겉절이는 너는 실컷 먹거라.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겉절이가 담겨있는 그릇을 들어서 제 얼굴에 부은 뒤 사정없이 문대셨어요. 갑작스러운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매운 고춧가루가 전부 다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자 앞이 안 보이시는 엄마가 무슨 일이냐며 시모가 날 더듬거리시며 가까이 오시더니 엄마가 시모의 손을 잡는 순간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냐며 엄마를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네요. 엄마가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그대로 넘어지시면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시면서 정신을 잃으셨고 머리에선 혈흔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는데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급하게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머리에 상처가 깊지 않아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이 고비는 넘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시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제 손을 잡으시며 입을 여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엄마가 앞이 안 보이는 거지? 귀는 열려 있다. 나는 민정이 네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엄마를 그만 놓아줬으면 한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 더 이상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서로가 편한 거야. 지금 봐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엄마 하나 돌보겠다고 너희들 개인 시간도 없고 사부인 눈치 보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안 받겠니?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당신 탓이라며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엄마를 요양원에 모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이런 생활은 모두에게 불행이라며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서 보살펴 드리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많이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는다면 남편도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지금의 상황을 힘들어했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어요. 시모도 자신의 잘못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시면서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었지만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다시 예전의 성격을 보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결국 화가 잔뜩 나신 상태로 저를 시댁에 부르셨어요. 네가 움직여야 내 아들도 우리 집에 마음 편히 올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니? 제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난리 치셔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제가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이가 하도 부탁해서 법적인 절차 안 밟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구속 절차 밟고 싶었다고요. 그이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서 봐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으시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놀란 상황이었고 시모의 얼굴 표정도 굳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인터폰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인 말소리가 들려왔고 시모는 당황한 듯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렇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집 문턱을 밟는 순간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폰에서 시모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민정이 아빠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35년 만에 보게 된 아빠의 모습이 남들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아빠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너희 집안은 쌍으로 나를 놀래키니?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빠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사부인과 똑같이 장님이잖아.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 너희 아빠 맞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어떻게 왔겠어? 당연히 너희 엄마가 여기 주소를 알려줘서 온 거지. 여기 오기 전에 엄마한테 통화했었잖아. 그 옆에 내가 있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렸단다.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루빨리 너 앞에 나타났어야 했는데 보다시피 내 모습이 이래서 너에게 짐이 될까봐 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양원에서 너희 엄마 이름을 듣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너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단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희 엄마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을 전부 다 설명했지. 그리고 지금 민정이 네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도 들을 수 있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여기에서 나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마라. 아빠가 뒤에서 너를 지켜주마. 이제 그 누구도 민정이 너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박 기사, 민정이한테 준비된 서류 좀 건네주게. 갑자기 제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아빠라는 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 옆에 있던 박 기사라는 분께서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 제 손에 들고 있던 걸 전부 다 떨어뜨리게 되었고 시모도 사진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셨네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들이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옆에서 남편과 한 여자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대신 알려주셨죠. 시모는 남편을 깨워 다른 여자를 계속 옆에 붙여주었고 남편은 사진 속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시댁 식구들의 모든 악행이 확인됐으니 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함께 돌아가자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그동안 너무 힘이 들었던 세월들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를 상대로 아빠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왜 이런 짓을 일렀냐고 물어보니 저와 함께 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지쳤다는 말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들어봤자
제 마음만 아플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기사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엄마와 눈이 맞았던 건 그만큼 친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악행이 너무 심해 몇 번 위로를 해줬었는데 너무 마음이 착하고 이대로 엄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몰래 만남을 이어왔었다며 몰래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살다가 모든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아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친아빠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셨어요. 끔찍한 사고로 실명이 되신 아빠는 모든 걸 잃게 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시다가 봉사활동을 나왔던 한 여자분이 아빠의 곁을 보살펴 주게 되면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오시다가 5년 전에 아빠와 결혼하셨던 아내분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신 거였어요. 그렇게 35년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었지만 아빠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컸는지 볼 수 없다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시는데 아빠도 앞을 볼 수 없으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빠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와 아빠는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모가 소개해준 여자가 도망쳤다고 하네요. 남편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를 잃게 된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저 몰래 이중적인 행동들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는 뻔뻔함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오열을 하다가 돌아갔네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가 걱정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앞을 못 보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빠의 자식들이 저를 달갑게 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뭐라도 뺏어갈까봐 경계를 하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삶을 처리해 나가고 저희 부모님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루하루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언제나 혼자인 것 같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답변 기다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을 겪게 돼서 이해되지 않는 시부의 행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주변에 예비 시부와 같은 집안들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비 신랑 또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결국 저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다녀왔을 때 예비 시부께서 갑자기 일적으로 급한 볼일이 잡혔다며 나가시려 하셨어요. 운영하시는 식당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고 저와 잠깐 마주쳤을 때
밝게 웃어주시며 좋은 시간 보내고 들어가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첫인상만 봐도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라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 또한 시부의 첫 느낌이 좋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출발은 좋았고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예비 시부 없이 식사 자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시댁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네요. 그날 이후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양가 부모님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상견례는 문제없이 끝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전화 한 통에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셨고 급하게 전화를 끊은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부의 첫마디는 저희 아빠가 어디 가셨냐는 물음에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화제를 전환했어요. 시부는 시간도 많은데 오랜 시간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얼마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가자며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시부가 던진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순간 갑자기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성이 피씨라고 말한 거 확실한가? 네,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제 이름은 피영미예요. 그런데 아버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이 확실하게 피씨라는 거지. 어쩐지 풍기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름에서 문제가 있었구먼. 주성이 너는 지금까지 아빠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밝혀질 거였는데 굳이 숨긴 이유가 뭐야? 이 결혼은 엎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씨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결혼식 당일 파투 났을 거다. 지금에라도 물어본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떻게 천민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백정 피씨냐? 우리 양반 집안과는 절대로 섞여서도 안 되고 엮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당장 일어나거라. 너도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어? 그 많은 성씨 중에 하필이면 동물의 가죽이나 벗기는 백정 피씨라니. 천민 중에서도 제일 하발이잖아.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니까.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천민이라뇨.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결혼해요? 외국인과도 결혼하는 시대인데 양반 집안, 천민 집안을 따진다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어디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살면서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름이 피씨야.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어찌됐든 피씨는 안 된다. 시부는 무조건 피씨의 성을 가진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어요. 예비 신랑은 서로 사랑하는데
성씨가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상견례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침착하게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시부가 워낙 집안 성씨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다며 저한테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이상 결혼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난감해하셨고 시부는 저희와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런 시부의 팔을 잡으며 말리기 시작했고 시부는 저희가 더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증오하며 바라보셨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치며 문을 열고 나가시려 하시는데 문 앞에서 들어오시려는 아빠와 눈이 마주치셨고 순간 몇 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더니 아빠의 한마디에 시부가 화들짝 놀라며 꽁지에 불이 붙은 장닭처럼 장례를 휘젓고 도망치려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부도 거친 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고 두 분의 눈싸움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눈빛을 주고받으셨네요. 그렇게 시부와 아빠가 자리에 앉게 되시면서 저희도 숨을 죽이며 아무 말 없이 따라 앉았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시부의 한마디로 두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먼. 우리 같은 양반 집안과는 이래서 엮이면 안 되는 거야.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다 듣고 있었나 봐. 자식들 보는 앞에서 감히 나한테 주먹을 휘두르려 해? 너는 항상 몸부터 나가려는 게 문제야. 그러다가 예전처럼 또 한번 집안 말아먹으려는 거냐? 양반 집안이랑 천빈 집안은 이래서 엮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도 그랬지? 주먹부터 날리는 바람에 너희 집안 동네에서 내쫓겨 버렸잖아. 아니라고 울며불며 잘못 없다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 양반 집안의 손을 들어줬잖아. 아들, 너 앞에 있는 저놈이 누군 줄 알아? 아빠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지하실에서 얹혀 살던 놈이었어. 그때 우리 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해주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았지. 그만큼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신 배경은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거다. 가뜩이나 천민성 씨를 가진 집안 중에 우리가 먹여주고 채워줬던 저놈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가문에 먹칠할 일이고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 천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함부로 말도 섞으면 안 될 정도로 천한성 씨를 알려줬었다. 발천이라고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여꾼, 기생, 공장, 그리고 마지막이 백정이다. 다른 사람들과 예로부터 다른 모습들을 하고 따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습 자체가 다를 뿐더러 눈빛도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었지. 가축을 잡아 고기를 대주니 쓸모는 있으나 상스러운 일을 하는 청것들이니 가까이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너희 할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 집에 살 때도 멀찍이 지하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왔던 거다. 그런데 저놈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집안의 비싼 물건을 훔쳤더라고. 당연히 금품들이 지하실에서 발견됐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너희 할아버지께 주먹을 날렸고 그때 이후 나는 알게 됐지. 피를 가진 천한 성씨와는 절대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겪고도 결혼을 허락하라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게 백정 집안인데
우리 양반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천한 집안에 사유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시부와 아빠 사이에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주먹을 쥐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분노한 목소리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풀지 못했던 아픔이 아빠에게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의 말이 전부 사실이기는 하나 금품을 훔친 건 아니라는 말이었죠. 자네는 아직까지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나?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네 집에서 얹혀 살 때 온갖 잡일은 다 하면서 겨우 풀칠하고 있는 우리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혔잖아. 하지만 아버지께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나는 네가 나한테 하는 몹쓸 행동들을 전부 참아내왔어. 그런데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지하실에 금품을 숨겨놓았잖아.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오다가 나랑 마주치게 된 거고, 너는 당황스러워하더니 너희 아버지께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간 거 아니야? 금품이 있는 위치 또한 네가 숨겨놓았으니 당연하게 제일 먼저 찾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봤다고 솔직하게 설명을 했어도 천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오던 너희 아비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고, 그런 와중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데 그걸 지금 우리 탓으로 돌려? 아빠의 말에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났고, 두 분이서 주고받는 눈빛은 그때 당시 서로에게 있었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시부는 우리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는데, 시부의 한마디에 결국 과거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폭발하게 되면서 아빠는 시부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시부가 저희 집안의 선조가 오랑캐의 종족이라며 한민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의 후손이라고 무시하면서 화를 더 키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성씨로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난감해하는 예비신랑은 시부와 아빠를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지만 두 분의 화는 오래전부터 쌓여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식당 종업원들까지 합세해 겨우 말릴 수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하며 기분 좋게 상견례장에서 따뜻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날들을 상상해 왔었는데, 시부와 아빠의 사이에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예비 신랑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비 신랑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로에 대한 상처만 더 커지게 될 것 같아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상견례장에서 아버님이 우리 집안을 대하시는 행동 봤잖아. 눈빛부터가 달라지셨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어. 아버님은 아직까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주성 씨 집안보다 우리 집안의 재산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데 왜 우리가 천민으로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버님을 시아버지로 모실 생각은 없어.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하신 과거의 행동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데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인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예비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되려 자기가 잘못했다며 대신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괴로워하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살면 나중에 화가 클 거라고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군 채 뒤돌아 가버린 예비 신랑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잊고 살아간다는 건 솔직히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함께했던 생활의 흔적들이 그동안 많이 쌓여왔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지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셨고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아빠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상견례 때 난리를 치셨던 시부였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빠를 부르시며 잠깐이라도 대화 좀 하자고 애타게 부르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신 아빠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니 시부가 아빠와 일을 하는데 연관성이 있었고 시부는 아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시부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현관문을 열며 시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부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글쎄 나는 자네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건데? 양반 집안이 천민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자존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은 거야? 과거에 우리 집안에 했던 행동들 나는 아직까지 잊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 한들 우리 집안의 억울함이 풀리겠나? 세상 떠나신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괴롭게 살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네가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온 우리 집안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내 딸과 자네 아들의 결혼을 이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자네의 이익을 위해서? 애들이 받았던 아픔은 생각도 안 하지? 나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걸세. 양반 집안이 천민 집안으로 바뀌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네. 아빠는 큰 규모로 축산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 좋은 한우를 식당에 저렴히 공급해 주시고 계셨어요. 과거에 못 살고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게 아빠가 원하는 거라고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하필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고기의 맛이 많이 떨어진다는 손님들의 안 좋은 평가 때문에 점점 손님이 끊기고 있던 도중 다른 지역에 질 좋고 괜찮은 한우를 알아보시다가 예비 신랑이 저희 아빠가 축산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에 혼자서 몰래 알아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고기만 판매하기 때문에 관광객분들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셔서 다른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동네 분들도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체계가 잡혀 있었죠. 그렇게 시부는 저희 집안에 한우를 구입했고 다른 식당에서 시식을 한 뒤부터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우 가격도 저렴한데 질까지 좋으니 놓치기 싫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장에서 난리를 치셨고 과거에 아빠한테 아픈 기억을 남겨준 일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계약을 하려 했지만 아빠한테 딱 걸리고 마셨죠. 아빠는 계약을 하시면 꼭 식당을 찾아가셔서 먼저 식당의 상태부터 확인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노력해서 키운 한우가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식당에 납품을 해야 집안을 먹칠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걸 꼼꼼하게 따지셨고 신뢰가 가는 식당에만 저렴하게 납품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셨던 시부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 생각하셨지만 아빠가 시부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다가 시부가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자리를 바로 뛰쳐나오셨고 결국 시부는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으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오셨지만 아빠의 마음을 돌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들여와야 이윤도 남지만 손님들께서 더 많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시부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셨어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집 앞에서 돌아가지 못하시고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실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저렴해질수록 한우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고깃집의 사장으로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예비 신랑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대신 전달해주기 시작하면서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네. 과거에 하셨던 행동들과 상견례 때 상처 준 말들 전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대신 좀 전해달래. 내가 전화한 이유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고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님께서 축산업을 하시잖아. 모든 게 맞아 떨어지나 봐. 그래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나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성 씨랑 내가 결혼할 수 없듯이 아빠도 아버님을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 거야. 우리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견례 때 두 분의 사이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주성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상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한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전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야. 예비 신랑도 미안하다며 더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먼저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아직까지 저희 집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요즘처럼 안 좋은 시기에 아빠처럼 저렴하게 질 좋은 한우를 내어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모두들 잘 사는 게 꿈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힘들게 고생한 걸 왜 많은 이득을 남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가 운영하고 계신 식당은 처음부터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분명 얼마 가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아빠와의 악연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양반 집안, 천민 집안으로 선을 그어서 급을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저희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께서도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이시라면 양반, 천민을 더 따지셨겠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